근데 최근에 대치동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은 저희의 오랜 고정관념은 학교든 학원이든 심지어는 뭐 그룹 과외든 할 거 없이 학년 구분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뛰어날지언정 부족할지언정 동갑이랑 같이 공부했던 게 우리의 오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학년 구분이라는 우리의 오랜 관습과 상식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초5랑 중1이 함께 수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혹은 초4랑 초6이 영어학원에서 경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초3이랑 초6이 국어학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특이한 것들은 사례가 많지 않긴 하지만 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더욱더 우수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초등부는 앞으로 확장될 수 있지만 저희는 초5랑 초6만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하다 보면 저희가 느끼는 점들이 사실은 적지 않은 아이들은 이 초5랑 초6 구분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5의 어떤 학생들의 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초6보다 월등히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력과 뭐 사고력 같은 거에서는 대동소이한데 어떤 거에 차별성이 있냐면은 이 첫 번째는 어휘량입니다. 제 아무리 우수한 초 아이들이어도 어휘량은 딸려요. 초6보다. 그 두 번째는 사고력이 다소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초6이 일반적으로 더 우수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공감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희가 텍스트에서 어떤 약자의 삶이 나온 다음에 그 약자의 삶을 상상해보라고 할 때 초6, 특히 여학생들은 빼어난 답을 쓰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초5, 초6 남자애들은 취약하고 특히 초5 남자애들은 남의 삶의 어려움을 상상하는 게 추상적인 한두 마디 말로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두드러진 말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만큼 선생님들께서 아이를 기르실 때는 사실은 이것들만 끌어올린다면 이 아이는 훨씬 더 앞서서 이른바 선행 학습을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 학원의 어떤 그 방점은 이 세 가지를 재빨리 기르는 거에 초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게 있습니다. 언제나 시작이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이들은 이제 차츰 머리가 굵어지고 있어요. 그런 만큼 서서히 엄마 아빠의 따뜻한 품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더 확장된 세계로 갈 준비가 몸과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이 대치동에는 수많은 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원은 사실은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걸 정하는 게 사실은 아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초육 단계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마라톤, 장기 경주를 하는 선수한테 초기에 스파트를 올려가 그 선수가 초기에 1등을 한다. 주목받는다. 모두가 예상한다. 아, 1등 하겠다. 이러다겠다. 그런데 사실 어떤 그런 경우에 단점들은 충분히 어떤 기본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초반엔 잘하지만 중반부터 떨어져가지고 결국 우승하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아이가 초5, 초6이 마지막이 아닌 만큼 이때는 상급 가정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두 번째는 이 공부가 할 만하다, 재밌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런 것들이 합리적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요. 초5 같은 경우에 국어가 왜 중요하냐?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뭐 공부하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은 사실은 어릴수록 수학, 영어, 국어의 구분이 어른만큼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아이한테 국어라는 과목을 접했더니 이야기가 많네? 동화책 읽는 거랑 비슷하네? 재밌네? 스토리가 너무 멋지다. 그래서 뭔가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세계를 벗어나 가지고 집 밖의 광활한 세계를 아이가 추체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세 번째는
좋은 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쓰기가 나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어법을 익혀서 평생 이 아이가 문장만큼은 정확히 쓰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 제가 나온 대학교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어도, 똑똑해 보여도 문장이 비문이 많고 엉망진창이면은 논리가 없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평가할 때.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대부분 대충 이해할 수도 있고 수려해 보이고 좋다고 하지만, 어떤 전문가가 보기에는 문장이 엉망인 상태에서는 논리적으로 수미 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하시는 아이가 글을 잘 쓴다는 거는 이 아이의 논리가 탄탄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초육, 중1, 중2 때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 효과. 초5가 공부 5가 나아지냐. 첫 번째는 글을 장황하게 쓰는 습관을 벗어나가지고 글을 압축적으로 간결 명료하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을 읽을 때 무조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책을 꼼꼼히 읽는 거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밑줄도 긋고, 또한 덜 중요한 것들은 스킵 리딩함으로써 글을 효율적으로 정확히 읽는 것들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논리적 흐름. 그러니까 글에 항상 주장, 근거, 예시가 있다. 이 근거는 주장과 부합하고 어울린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말을 할 때 주장만 많은 게 아니라 주장에 호응하는 근거랑 예시를 차분하게 들 수 있는 논증력이 생깁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요. 저희 학원들 강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들은 대치동에서 누가 보기에도 눈에 띄는 고학력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강사가 고학력이라는 것들은 많은 거를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강사 자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때 학습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부지불식간에 전수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들거나 흡삭할 때 더욱더 우수하고 참신한 예를 들기 때문에 애들이 좀 더 수준 높게 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엄선한 것들로 읽히기 때문에 그 책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덜 유명할지 몰라도 정말 그 아이가 꼭 읽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업들은 체계적입니다. 과정별로 6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오다 보면은 설령 아이가 지력이 다소 부족하고 게으르고 자기 주도가 안 될지언정 아이가 어떤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 수업의 특징들은 흥미롭습니다. 저희는 수업 때 학생들이 졸고 딴짓하고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들 아이들이 제 아무리 학원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강사들의 어떤 재미있는 수업 때문에 모두가 졸지 않고 몰입하는 수업을 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이들한테 성장을 돕는데, 그런 이유들은 반에서 강사, 학생들, 본인들이 이 삼위일체가 신뢰랑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바쁘시고 일이 많아도 저희가 체크해드려요. 특강이 언제 있고 보강이 언제 있고 이 아이가 몇 점 나왔고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잊고 계셔도 그러고만 보더라도 아이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학원의 특강, 보강 정보를 제때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저희 학원의 강사진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이 상당수가 어떤 명문 대학교의 석박사 이상의 학력입니다. 그런 만큼 이 선생님들이 대학에 출강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교의 외래 교수의 강의를 초등부 학생이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수업 특징들은 논술과 국어가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치동의 적지 않은 국어 학원은 논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이가 표현력 같은 건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이 안타까운 점들은 이 우리 모든 논리의 기반인 국어가 약해짐으로써 이 글이 가부수 같은, 생각은 너무나 창의적이고 재밌고 좋지만 정작 그 아이가 뭐를 쓸 때 기본기가 부족해지는 것들을 초래하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들이 없고요.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저희 학원의 어떤 그 학원은 대형 학원인 만큼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 관리가 사무팀 직원분들, 두 번째는 강사가 함으로써 학생이 요행으로 과제물을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 만큼 모두가 과제물을 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를 논술 걷고 다 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는지, 정체가 되어 있는지, 오히려 퇴보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머니가 상의하기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족한 아이에게는 1대1 개인 과외 수업을 함으로써 그 아이가 부족한 점들을 메워서 성적이 올라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학원의 강점들은 1대1 수업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아이가 다 좋은데 이 아이는 문장을 못 쓴다 경우에는 문장 수업을 1대1로 합니다. 또 이 아이는 다 좋은데 국어가 약하다. 국어 수업 합니다. 이 아이는 다 좋은데 답을 잘 헷갈린다. 헷갈리지 않는 것들을 수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업들은 이렇게 그룹 형태 수업이 아니라 강사랑 학생이 1시간가량 1대1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수업은 한 달치 과외 받는 거랑 동일한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저희 학원의 이 연가정에는 상시 프로그램도 좀 동시에 보면은 특강 같은 게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정규 수업 때 바쁘거나 아프거나 못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정기 시간에 보강이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의 강사가 직접 학생들이랑 소규모 분위기로 똑같은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대1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의 약점들을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그 아이랑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1대1 수업이고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 다음 저희 특별 프로그램은 이제 겨울에 저희가 이거는 거창하게 짠 건데요. 이 독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이가 지금 상당수 아이의 약점은 독서량이 부족해요. 책을 읽기 싫어하고 책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조르고 졸라도 책을 학습 많은 정도로 읽은 다음에 읽었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학원에 와서 차분하게 겨울방학 때 진중하게 책을 읽으면서 독서량을 늘리자. 그래서 이런 발판으로 도서를 채우자. 그런 목표로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국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육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순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왜 지금 국어를 가르쳐야 될까요? 왜 아이들은 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마 여러 군데 이제 설명회를 가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그 성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을 보내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수능 1등급을 받는다. 굉장히 혹하죠. 근데 사실 그런 얘기는 저희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보다 근본적인 국어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는 가장 힘이 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 김영준의 국어는 대학을 잘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나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컨텐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포장해서 나를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초등 단계부터 정확한 언어 사용, 그리고 나를 표현함에 있어서 누가 봐도 굉장히 잘 배운 친구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언어를 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기본적인 국어, 그리고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언어로서의 국어를 제대로 가르치자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게 가다 보면 사실은 성적은 그 다음에 오는. 그래서 초등의 국어는 문제를 잘 푼다거나 이런 거에 초점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국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원 국어 수업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나중에 이제 고등 가서 나중에 아이가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됐었을 때 그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2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텍스트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만 갖춰지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아이가 엄청난 학습량을 했었을 때 그걸 쳐낼 수 있는 능력.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정보를 서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거든요. 자, 정보를 서열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주제 파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맘대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글을 쓴 필자가 의도한 대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는 논술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국어하고 논술이 뭐가 다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은 뭐냐면 논술에는 어찌 보면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발산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사고여서 그 아이의 이야기가 굉장히 궤변처럼 들리더라도 자기만의 논리로 그걸 풀어낼 수 있다면 그 또한 저희가 얘기하죠. 그런 것도 굉장히 창의적으로 접근하구나 이 친구는. 왜냐? 그 창의는 그냥 무조건 그냥 쏟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댈 수 있다라면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국어는 자, 주어진 지문 안에서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쓴 필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지문 안에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거를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글을 되게 대충대충 읽는 친구들은 여지없이 그 문제는 나갑니다. 왜? 거기다가 다 함정을 숨겨놨거든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자, 초등 단계부터 정보를 서열할 수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키우는 그 능력을 키우려면 사실은 책을 정확하게 읽어가야 합니다. 이거는 문제를 많이 푸는 얘기하고는 조금 많이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는 국어를 가르치고 있느냐? 자, 지금 요 4가지 영역으로 지금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지금 현재 고3,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 해당하는 얘기고, 이제 시험 제도가 2028년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아시겠지만 학습량이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국영수는 늘 메인 과목이죠. 그리고 많이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등 단계에서 정말 탑 오브 탑, 가장 그 탑을 가르는 과목이 국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가지 영역, 자, 이제는 그 2028년도에는 이게 3가지 영역으로 합쳐져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자, 저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그 수능의 영역을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문학, 비문학, 문법의 영역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초5한테 문법 너무 어려운데요. 문학, 비문학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안에서의 텍스트들은 초5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초육 정도의 수준의 글들을 읽고 거기서 글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업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영과정, 지금 저희가 이제 영과정 시작하는 거죠. 영과정부터 5과정까지 6번의 과정을 통해서 반복 또 반복을 합니다. 무엇을 반복하냐고요? 자, 주제를 파악할 때 나에게 주어진 지문에 따라 글 읽기 방법이 달리해야 합니다. 어떤 글을 볼 때는 거기서 그러니까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해야 되는 그 글이 있는 반면 어떤 것에서는 끊임없이 자, 글의 주장과 근거를 찾아야 되는 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글에서는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글의 종류에 따라 아이들이 읽기 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거.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장착되지 않으면 사실 이걸 스위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육은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이제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동안 글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이거를 읽어 나가야 하는지를 체화하는 시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너무 학을 많이 해요. 학. 무슨 말씀이냐면 배우고 또 배워요. 그런데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습. 그러니까 익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복습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들이 2년 동안에 이 국어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꾸준히 반복하고 반복해서 아이들이 완전히 그 몸에 체화된 상태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물론 이제 어휘의 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려움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원리가 다 같거든요. 뭐 글이 뭐 초등학생 아이들과 고등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이 만나게 되는 글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결국 원리는 같기 때문에 초등 단계에서 아주 좋은 습관, 정확하게 읽어내고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문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그 정확하게 이해한 문단으로 전체 글이 얘기하는 게 뭔지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휘들이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학원은 이제 초, 중, 고가 다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에 이제 중고등학교 가르치신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거든요. 요즘 아이들 가장 아주 눈에 확연히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 단점이 뭘까요? 여쭤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어휘예요. 한국말인데 왜 그렇게 어휘가 네. 그러니까 어휘는 사실 근데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성적으로서의 국어가 아니라 아이들이 평생 나를 표현하는 어떤 무기로서의 국어를 지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어머님들 맘마 드셨나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맘마 드셨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뭐 맘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뜨한 언어를 구사하는 그리고 너무나 비주얼적으로 훌륭한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런 경우 있어서 지나가다 깜짝 놀라. 전 고등학생 남자아이들 특히 막 되게 굉장히 눈이 즐겁다. 어머님 되게 좋으시겠다 그랬는데 쏟아져 나오는 말이 이게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예를 들면 자 어휘는 아이들이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자에 너무나 익숙한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영상에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아시죠? 길이 자체가 길면 보지 않기 때문에 20분 이것도 길다고 이제 쇼츠라 그래가지고 막 1분 막 이 정도 길이를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가 저희가 성장했을 때는 여러 군데서 언어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던 채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 요즘 아이들은 역설적으로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자를 너무나 몰라서 기본적인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저희 초육은 지금 한자 교육을 굉장히 신경 써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수업 시간에 한정된 시간 때문에 깊게 풀지는 못합니다. 아이들이 매주 과제를 해서 초 같은 경우에는 8급부터 5급까지의 한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내가 뭔가 응용을 하려고 해도 뭔가 아는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5에서 한자를 기본으로 한 어휘의 기초를 잡고 초6에 가면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왔었던 과정을 한 번 정도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익혔던 한자어들을 실질적인 문장에서 적용하는 그러니까 왜 사전적인 뜻이 1번으로만 나오지 않거든요.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럼 저 밑에 있는 9번, 10번의 뜻으로 적용되는 지문을 봤었을 때 그 언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자,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올라갔을 때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은 국어를 어휘를 탄탄하게 하면 어머니 대부분의 문제들이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에 몰아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꾸준하게가 저는 초등 국어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재미있게. 자, 그래서 어휘는 이제 1년 동안의 한자어를 기본으로 하고 초6에 가서 이것을 응용한 형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2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중요한 단어들을 경험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냥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체화하죠. 자, 그리고 매주 저희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배웠던 개념 수업과 어휘 수업이 매주 이루어지고요.
이것들은 여기 시험지 보시겠지만 시험지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되게 큰 사이즈의 시험지를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좀 많이 놀래긴 해요. 네, 그래서 이 매주 본인들이 이제 공부했던 것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점수는 어머님들한테 가고요. 매 과정이 끝나면 전체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나 그것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연가정 커리큘럼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그 문법 영역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가정부터 6가, 그러니까 5가정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매 3가지 영역이 반복해서 6번이 진행이 되고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제가 이제 초의 아이들 그러면 뭘 해주실 수 있어요? 여기 초등부에서는 국어에 관련해서. 성적을 1등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거짓말을 못해. 그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약속할 수 있는 거는 2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보다 어머님들 다친 아이들이 많아요. 마음이.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진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자존감이 낮은 건 굉장히 이해가 안 가시죠. 네, 근데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왜 나는 쟤만큼 못할까?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인데 저희는 이제 아시겠지만 테스트 시험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층의 학생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존감이 다 낮아요. 그러면 자, 저희랑 선생님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 다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거. 결국은 모든 공부는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재미를 통해서 한 가지 과목에서 재미를 느껴서 거기서의 발전을 경험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잘하건 못하건 그러니까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그거는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보면. 그래서 그 자존감을 올리고 과목에 대한 재미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면 거기서 하는 공부에서 재미를 붙이면 요즘에 난리나 수학이든 다른 과목에서 다른 학습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이 나를 믿고 선생님한테 사랑받는다는 느낌 충분히 여기서 학원에서 받고 갈 거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국어의 학습으로 이어지고 다른 학습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그거는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국어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독서논술 수업을 지도하고 있는 강사 김정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학원에서 5학년 독서논술 수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초논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아이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글과 별로 친하지 않아요. 영상으로 보면 바로 내 눈앞에 들어오는 이미지 있고 소리까지 들어오고 요약? 그걸 왜 해? 어차피 어디 무슨 클립 따두면 되고 아니면 요약을 대신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표현하는 습관도 거의 없죠. 내가 뭘 읽거나 읽은 내용 똑바로 정리할 줄 모르는데 말해봐. 글 써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라고 하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글과 친하지 않지만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습관만 똑바로 들어도 아이들은 정말 쑥쑥 자랍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글을 읽는 습관이에요. 아이들이 별로 텍스트를 안 읽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 아이도 좀 공부해야 되는데 하고 읽어보게 했을 때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과 상담 전화를 했을 때 저희 아이가 글 정말 못 읽어요. 느리게 읽어요. 해서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서 읽으면 돼. 그리고 처음에는 이 정도 분량의 글부터 선생님이랑 천천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습관을 들여주면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읽은 것을 어느 부분이 중요해. 이거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글이야. 여기에 있는 주인공은 어떠한 인물이야. 라는 중요한 핵심 문장,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로 정리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나의 생각도 같이 많이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언가를 정리하면서 글 내용 이해했고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어.
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을 나의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품을 읽어야겠죠. 집에서 학생이 매주 주어지는 텍스트를 읽어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가 글을 성실하게 읽었나, 잘 읽었나를 확인하는 독서노트 퀴즈를 봅니다. 이 퀴즈를 보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의 난도로 구성이 되고, 아이가 성실하게 읽어왔어요 라고 하면 통과하는데 무리가 없는 난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 안에서는 객관식, 그리고 이제 빈칸 채우기형 단답형 주관식,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도 같이 들어가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같이 이 작품에서 무슨 내용 나왔었지? 라고 해놓고 몇 문장 내외로 다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교재를 풀어볼 텐데요. 이 교재를 풀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주제의식들이 있죠. 이 작품은 당연히 뭐 얘기하는 작품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굉장히 깊은 생각을 요하는 문제, 이렇게 점점 깊이 들어가는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안에서 어떤 인물, 이런 인물의 행동을 비교하시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보면서 추론하시오 라는 이런 깊은 문제도 점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답안을 작성했을 때 선생님한테 그 답안을 확인받을 겁니다. 아이들은 너 생각한 거 정리하고 너 생각 드는 대로 문제를 풀어봐 라고 하면 사실관계랑 맞지 않는 내용을 쓴다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나친 일반화나 논리적 비약 같은 오류를 많이 저질러요. 그런 경우에 자, 이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수정을 해보자 라고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은 다음에는 각자가 한 번씩 수정받은 그 답안을 바탕으로 어쨌든 선생님한테 한번 검증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똑같은 주제여도 답이 갈릴 수 있는,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 토의 토론을 진행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똑바로 공부하고 문제 풀었을 때 나의 생각을 말로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을 같이 연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을 읽으면서 교재를 풀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작품에 있는 중심적인 주제의식으로 저희가 글쓰기 주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원고지에 완결된 형식의 글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원고지에 글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강사가 직접 첨삭하고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 아이가 집에서 이걸 잘 읽어올지 모르겠어요. 애가 글을 써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작품을 똑바로 못 읽었으면 보통 여기에서 걸립니다.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안 해왔다? 그러면 여기는 다 기억하는데 글 안 써오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 퀴즈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남아서 재시험을 보고 가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품에서 무슨 얘기했었다는 거, 이 부분에 이 내용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아이가 똑바로 기억하는지를 제대로 확인시킬 겁니다. 그리고 애가 글을 안 써와요 라고 하면 어머님이 동의하신다고 전제를 하고 남아서 강사와 함께 쓰고 가게 할 겁니다. 근데 저희 애가 다른 일정이 있어갖고 무조건 남는 건 안 돼요 라고 하면 동의하에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일찍 등원을 시켜주시면 강사가 그 아이랑 직접 보면서 글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직접 첨삭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이가 글을 썼다면 그 글을 지도해 주어야겠죠. 그때 뭐가 중요하냐? 가장 먼저 얘기할 것은 명확하게 글 쓰는 겁니다. 아이들 글 보다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뭐 찬성, 반대, 뭐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의견 정하는 글 있죠. 이런 거 보면 저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래요. 다 좋아요. 다 싫어요. 모르겠어요. 관심 없어요. 라는 반응을 글에서 보이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의 입장이 정확히 뭐다 라고 정하지를 못하면 제대로 된 논리를 펼칠 수도 거기에 부합하는 예시를 쓸 수도 알맞은 설명을 할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글이 출발조차 못하게 돼요. 그래서 글의 앞부분에서 나는 어떠한 점에서 나의 입장은 이러하다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지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심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다면 두 번째로는 그 글이 충분히 구체적인가를 볼 거예요. 가끔 글을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는 들어간 것 같은데 왜 200자밖에 안 되지? 왜 원고지 한 면도 못 넘어가?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뭔가 되게 추상적인 얘기 쓰다 마는데? 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은 구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이렇게 생각해. 이렇기 때문이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면 당연히 글이 넘어갈 수가 없죠. 거기에서는 이제 나의 경험이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예를 들든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부연과 상수를 활용하든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은 이러한 결과가 뒤따른다라는 원인과 결과의 구조를 보이든가, 아니면은 어떤 전문가나 중요한 집단의 연구 자료와 같은 그런 외부 자료를 인용하든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글을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분량을 채운다는 것 이외에도 얘가 지금 주제 똑바로 이해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명확한 입장, 구체적인 이야기를 순서대로 구조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들어가는 서론, 뒷받침하는 본론, 정리하는 결론, 이 순서를 똑바로 갖추고 있는지를 과정 초반에 일단 한번 교육을 하고 앞으로 아이들이 그 원고지에서 그걸 잘 지키면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줄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첨삭했던 부분의 예시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평소에 글 잘 쓰는 친구지만, 왼쪽이 좀 잘려있지만 여기 보시고 이렇게 한 문단이 15줄짜리 원고지 기준으로 4줄, 5줄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뭐 한 사람이 있다, 뭐뭐 할 것이다, 진다에서 내용이 끝나버리죠.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소개하고 그러한 영향이 어떻게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보자 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한으로 두 번째 근거로 넘어가니까 문단을 분리해 주어야 한다라는 본론을 구성하는 그 근거 구조, 이거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표현이 이렇게 앞의 내용과 이미 중복되는 부분을 여기를 지워주고,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 오류가 난 부분을 이렇게 교정을 해주면서 아이가 실제로 글 쓸 때 더 간결한 문장으로 더 정확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사가 직접 체크하면서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주에는 요약의 마법사라는 글을 통해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요약하는 그 연습, 그 방법론을 가르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각 단원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 키워드를 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읽게, 이렇게 진행을 해요. 주로 문학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되 중간중간에 비문학이나 아니면은 어떤 미래 과학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최대한 다양한 주제로 글을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국어에서는 아이들이 중고등에서 꼭 만나야 할 필수적인 개념, 그리고 요즘 아이들에게 특히나 부족한 어휘를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준비하면서 학교의 내신과 먼 미래지만 수능에 대비하는 그런 기초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독서논술에서는 매주 글을 읽어, 이해하고, 생각해, 그것을 표현해 라는 이 기본적인 공식이 몸에 밴 아이를 만들어서 글을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든다. 이것이 저희 학원의 모토입니다. 이것으로 초등학교 5학년 설명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들